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인터넷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다 네트워크 안에 연결돼서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이론적인 바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웹서버 뭐 이런 서버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데 엄밀하게 얘기를 해서 그것도 하나의 컴퓨터거든요. 크기가 크든 크기가 작든 똑같은 컴퓨터고 똑같은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문서 폴더에다가 어떤 워드 파일을 하나를 저장을 해 놨다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버의 어떤 폴더 안에 내가 어떤 파일을 올려 놨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파일을 내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파일을 찾으려면 그 폴더의 그 계통을 따라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게 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게 그 파일을 찾는데 그 경로라고 하는 걸 찾아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의 파일 관리랑 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랑 같은 개념이다 생각하시고 같이 접목을 시키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인드맵 엑스마인드라고 하는 그 마인드맵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마인드맵을 좋아하는데 무료로 일단은 쓸 수 있는 그런 이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요즘 이걸 가지고서 이제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이만큼입니다. 1강 주제는 도메인과 여러 제작 툴,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컴퓨터에서 인터넷 설정, 뭐 네트워크 설정에 들어가면 보이는 게 이런 거예요.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라우터, DNS 서버, 도메인 검색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잠깐 먼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내부 네트워크 저희 집에 인터넷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인터넷이 이렇게 유선으로 TV랑 연결이 되거나 유선으로 데스크탑이랑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무선으로 와이파이로 노트북이랑 연결이 되거나 셀폰도 모든 기기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라우터가 연결이 되어야만 인터넷 모뎀이라고 하죠. 그것이 연결이 돼야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그 집에서 그 와이파이 연결 안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미국에서는 버라이전이나 AT&T나 이런 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라우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인제 라우터랑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192.168.11 DNS 서버 191.168.11 요게 인제 요런 거를 IP 주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 보통 이제 내부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트워크가 어떤 거 하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선을 연결하면 선 이렇게 별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는 어떤 거는 와이파이로 어떤 거는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제 제 셀폰에서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랩탑에 있는 자료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얘가 다이렉트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라우터를 통해서 그 컴퓨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려면 주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데 안에 네트워크에 있어도. 그래서 모든 그 컴퓨터라든가 그런 기계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주소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IP 주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같은 네트워크 안에는 같은 계통의 여기 보면 인제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게 그 네트워크의 크기, 범위를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모든 컴퓨터의 인터넷 환경을 네트워크 환경을 보시면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다 255, 255, 255.0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안에 그 네트워크 안에 256 개, 256 개의 컴퓨터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기들이. 그런데 그중에서 인제 2 개는 하나는 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 또 다른 거 하나 해 가지고 2 개가 빠져서 254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 254 개가 있다. 그러면 유선이든 무선이든 이 라우터 하나를 가지고서 그걸 다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254 개가 넘어간다. 260 개의 기기를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라우터를 하나를 더 연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256 개를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하나가 있고 여기서 또 빠져나와서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 그래서 이런 이 네트워크 구조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보통 그 작은 가정이나 회사, 웬만한 작은 회사나 이런 것들은
다 서브넷 마스크가 255, 255, 255, 0 해서 256 개의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만약에 1000명이 한 곳에서 한 네트워크 안에서 있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인제 클래스 B로 올라가 가지고 65,000 개까지 허용되는 구조로,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를 255, 255, 0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렇게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 네트워크 소스를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속도도 떨어지고 안전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제 가능한 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우터를 하나를 더 들어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클래스 A로 이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제 고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계들은 라우터에서 번호를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뭐 복사기, 뭐 프린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심지어는 요즘은 인제 그 IT 기기라 그래서 그 램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IP가 지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라우터에 들어가 가지고 "너는 몇 번을 써라. 너는 몇 번을 써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고정 I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친구가 셀폰을 쓰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또 내가 들어가서 조정을 해서 맞춰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DHCP라고 해 가지고 얘가 접속할 때마다 그 접속하는 신호를 받으면 그 IP를 하나 던져 주는, 자동으로 던져 주는 그런 시스템을 DHCP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정 IP가 필요할 때가 있고 DHCP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있는 그 공용 프린터가 있다. 그럼 프린터도 DHCP로 잡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그 프린터를 껐다가 켰는데 IP가 바뀌어 버리면 프린터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고정 IP로 딱 묶어 놓고, 네트워크 프린터 같은 경우 묶어 놓고 무조건 이 번호로 그 프린트물을 보내면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던 랩탑이 집에 있을 때랑 그다음에 어느 다른 데 가서 랩탑을 사용을 할 때랑 그 IP를 잡아 주질 않으면 그러면 인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제 특히나 프린터 같은 경우 사람들이 라우터를 교체를 하면 프린터의 설정들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네. 다시 그 프린터를 다시 세팅을 해 줘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 내부 네트워크에 그 라우터라고 하는 것이 192.168.1.1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92.168.1.1 이렇게 치면 라우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나와요. 라우터의 기본 그 IP 주소가 192.168.1.1 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인제 라우터 게이트웨이라 그래 가지고 라우터 게이트웨이를 분리를 한 때가 있고, 그리고 이 두 개를 하나로 사용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도 보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별처럼 그려 놓은 것이 있고 요렇게 그려 놓은 것이 있거든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라우터랑 게이트웨이가 같은 기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모뎀이랑 이런 것들은 라우터랑 게이트웨이가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기능으로 돼 있는 거고, 만약에 인제 규모가 좀 커지면 그 이 라우터에 하는 역할은 전체 그 교통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린터를 찾는다 그러면 셀폰에서 프린터를 누르잖아요. 프린트를 하라고 누르면 얘가 가 가지고 프린터가 어딘지 라우터한테 물어본 다음에 거기에서 인제 프린터로 그 주소를 받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게이트웨이예요. 여기 파란 얘가 만약에 인터넷을 쓰고 싶다 그러면 라우터를 통해서 게이트웨이 주소를 받아 가지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그마한 네트워크이 좀 더 큰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티, 그다음에 도, 나라 이런 규모처럼 네트워크가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도식화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 안에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는 요렇게 생겼고요. 아까 질문하신 것이 여기 어쨌든 인제 파이오스나 이런 것 라우터에 보면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그거 타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그 유선으로 연결된 거, 무선으로 연결된 거,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 셀폰이면은 뭐 누구의 셀폰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접속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리스트도 거기에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네트워크 이 구성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IP 주소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이 게이트웨이를 192.168.1.1로 쓰는데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세 번째를 0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92.168.01과 192.168.11은 급이 다른 급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같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의 메인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192.168.11이면 그 안에 그 네트워크로 다 연결될 수 있는 다른 컴퓨터나 장비들은 무조건 192.168 1점 뭐 234 뭐 이렇게 여기 다른 것처럼 이렇게 네. 빨간색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야만 그 네트워크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인제 그 유선이든 무선이든 거기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요. 프린터가 이렇게 왔으면 프린터의 기본 세팅을 싹 지워 주거나 아니면 거기서 변경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인제 프린터 같은 경우는 그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그런 옵션들을 그 스타트 뭐 해 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눌러서 그 네트워크 안에 소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설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IP들을 지정하는 것은 고정 IP고 자동으로 이렇게 부과되는 것은 DHCP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DHCP가 편하고 좋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경우는 IP가 바뀌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왜 또 여기서 중요하냐면 저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컴퓨터에서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랑 서버의 파일 시스템이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우리는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공개를 못 하죠? 공개를 안 하죠? 우리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웹 호스팅을 하려고 해도 돈이 들어가요. 공간을 사야 되니까. 그런데 집에 내 컴퓨터 다시 정리하면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집 안에 있는 네트워크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그 라우터를 통해서 그 자동으로나 또는 우리가 지정을 해서 고정 IP 또는 자동으로 받는 DHCP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웹서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호스팅을 해 가지고 만든다라고 했을 때 서버로 웹 호스팅을 할 때 그 서버 파워가 한 5년 전쯤 핸드폰 수준 그 정도만 돼도 웹서버를 돌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는 성능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컴퓨터로 우리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올리지 않느냐, 못하느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인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우터에게 질문을 해요. "출구가 어디냐? 게이트웨이가 어디냐?" 게이트웨이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문이에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문이 어디냐?"를 물어봐요. 그러면 게이트웨이가 "여기 이 주소다. 192.168.1.1이다." 알려주면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요 초록색 요 점에서 시작을 한다면 라우터 거쳐서 게이트웨이로 그리고 좀 더 큰 네트워크에 라우터를 거쳐서 게이트웨이로 그리고 거기에서 더 큰 라우트를 통해서 게이트웨이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계신 우리 형제님이 미국에 있는 사이트를 접속을 하려면 바로 쉥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뭐 KT 그 통신망을 통해서 그 통신망을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 더 큰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기에서 인제 미국 그 전 세계를 관할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게 그런 방식이라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가 데스크탑에다가 서버를 구축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서버를 게시를 해야 되잖아요. 게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게이트웨이한테 "나 이거 서버야. 누가 나를 찾으면 여기로 보내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놔야 돼요. 설정을 해 놔야 돼요. 바깥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못 들어오게 막아 놨고요, 라우터가.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DHCP로 이 번호가 계속 접속할 때마다 바뀌게 된다면 처음에는 23 번이라고 등록을 해 놨는데 껐다 키니까 45 번이에요. 그럼 못 찾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웹사이트를 내 서버 내 컴퓨터에서 만들려고 하면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라우터에서 DNS 설정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DHCP가 아니라 고정 IP로 내 컴퓨터를 고정을 시켜 놓으면 내 컴퓨터에서도 웹서버를 돌릴 수 있어요. 물론 24 시간 365일 계속 켜져 있어야 홈페이지에 가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계속 켜져 있어야 되니까 다운되면 안 돼서 안정적인 그런 이 전기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요. 지금 우주 정거장 있잖아요. 아니면 우주 왕복선, 인공위성이나 거기에도 인제 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컴퓨터의 성능도 지금 386 수준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386 이면 제가 대학 때 사용하던 그 정도 컴퓨터인데 그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컴퓨터를 사용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안정적이고 혹한과 뭐 이런 태양풍이나 이런 거에서도 잘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그런 컴퓨터여야 되기 때문에 최신의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올리게 되면 하나라도 오류가 생기면 다시 내려와서 다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서버는 뭐 우리가 인제 엄청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정도는 뭐 386 이나 이런 걸로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안정적인 그런 회선과 그다음에 그런 설정들, 끊이지 않는 그런 이것들을 갖춰 줘야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까지 한 것이 이 연두색 요 부분이 인제 지금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인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제 컴퓨터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용자가 컴퓨터의 브라우저 크롬이나 엣지 뭐 사파리 이런 데다가 "내가 구글을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해요, 주소창에다가. 그럼 바로 구글로 슝 가는 게 아니라 DNS 서버, 아까 여기서 보시면 라우터가 192.168.11 이잖아요. DNS 서버가 192.168.11이에요. 자, DNS 서버는 아까 이 라우터가 하는 역할이 그거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이 컴퓨터의 주소가 뭐야?" 그러면 그 컴퓨터가 뭐 예를 들어 랩탑 그 192.168.19라고 하는 그 번호를 같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것이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건데 그 기능이 바로 인제 DNS 서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내가 컴퓨터에서 컴퓨터 브라우저로 구글로 가고 싶다 URL을 딱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가까운 DNS 서버로 물어봐요. 요 네트워크에서는 제가 구글 가고 싶다 그러면 얘한테 물어봐요. "구글이 어디야? 이 네트워크 안에 있어?" 물어봐요. 그럼 이 네트워크 안에 구글은 없잖아요. 그러면 상위로 올라가서 라우터한테 또 물어봐요. "여기 안에 구글 있어?" 없으면 위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주소를 받으면 거기로 인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DNS 서버를 에게 도메인 이름을 주면 DNS 서버는 IP 주소를 반환을 해 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컴퓨터는 IP 주소로만 사용이 돼요. 그런데 저희는 숫자에 약하잖아요. 저희는 산수에 약해요. 숫자에 약하다 보니까 저희는 구글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숫자 뭐 몇 다시 몇 점, 몇 점, 몇 점, 몇은 약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DNS 서버가 가지고 있다가 구글도 어떤 컴퓨터에 그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IP 주소를 우리는 항상 외우고 쓰기 힘들지만 이 DNS 서버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주소를 반환을 해 주면 그럼 이제 브라우저가 다시 그 구글 그 IP로 찾아가서 HTTP를 요청을 해요. HTTP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화면을 띄우는 그 소스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글 사이트인데 여기에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가운데 정렬로 그림이 돼 있고
여기에 검색창이 하나 있는데 검색창의 크기가 이 정도고 크기를 줄여도 검색창 크기는 달라지지 않잖아요. 이런 소스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 HTTP 요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서버에서 웹 서버가 이 요청을 받으면 자기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요것처럼 단순한 그림 하나 그다음에 요 뭐 창 하나 이런 거라고 하면 그럼 이제 웹 서버가 그냥 이렇게 반환을 해 줘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다. 검색을 해 가지고 찾아야 된다. 그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보통 뭐 게시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몇 년도 몇 년 몇 월 며칠 설교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검색어를 밑에다 입력을 하면 그건 데이터베이스의 영역이에요. 데이터베이스는 웹 서버랑은 원래는 또 다른 서버예요. 쬐끄맣게 운영을 할 때는 웹 서버와 데이터 서버가 한 컴퓨터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큰 그런 기업이나 이런 데들의 그런 서버는 웹 서버가 따로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어서 그 사이에서 웹 서버에서 처리할 거는 웹 서버에서 주고 그러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 자료가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반환을 받아서 웹 서버가 정리를 해 가지고 그거를 다시 우리한테 돌려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시스템이 APM이라 그래요. 아파치 웹 서버에 PHP 프로그래밍 언어에 MySQL 그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그런 구조를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반환을 하면 웹 서버에서 그거를 소스별로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배치해라, 이렇게 배치해라, 이렇게 배치해라라고 하는 그런 폼을 이런 소스를 주면 브라우저가 그것을 배치를 해요. 이거는 이 자리, 이거는 이 자리, 이거는 이 자리. 그래서 우리가 웹사이트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웹 서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텍스트나 그림만 있는 그런 자료들만 올린다 그러면 웹 서버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기에 분류별로 메뉴별로 뭔가를 구성해서 넣어야 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메인 네임 서버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IP 주소와 컴퓨터들은 IP 주소로만 써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모든 주소도 오직 그 주소는 유니크한 하나예요. 그게 유니크한 건데 중요한 거는 컴퓨터도 다 그렇게 유니크하게 자기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름으로 붙어 있지 않고 IP 주소로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IP 주소를 알아야 저희가 거기를 찾아갈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 IP 주소에 약하다. 그런데 그 IP 주소를 DNS 서버가 다 가지고 있어요. 구글은 IP가 뭐고 뭐 어디는 IP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죠. 그 인터넷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죠. 인터넷들이 다 완전히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DNS 서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DNS 서버가 모든 주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얘가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해주니까 알지를 못하는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대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쨌든 DNS가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저희 가정에서 이 DNS 라우터가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이 안 되겠죠. 집안에 있는 컴퓨터들은. 그러니까 이 라우터 DNS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DNS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홈페이지를 만들 때 저희가 도메인을 구입을 하고 호스팅을 구입을 해야 돼요. 도메인도 렌트고 호스팅도 렌트예요. 도메인은 주소고 호스팅은 땅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땅에는 주소가 1:1로 그냥 붙어 있어요. 주소가 땅이랑 1:1로 매치가 돼 있는데 인터넷은 안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는 IP 주소가 붙어 있고 도메인은 우리 사람이 이해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따로 사 가지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 주소로 들어오면 이 IP로 보내주세요. 이 주소에 대한 홈페이지가 여기에 IP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을 산 곳에서 내 그 홈페이지가 실제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것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것을 DNS 설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홈페이지를 잘 만들었고 아무리 좋은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도메인으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같은 회사에서 한 회사에서 그 도메인도 구입하고 거기서 호스팅도 한다. 그러면 설정을 따로 해줄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도메인은 내가 이곳에서 사고 호스팅은 좀 저렴한 데를 알아보다 보니까 여기가 참 저렴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사게 되면 이거는 DNS 설정을 해 줘야 된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이 분홍색이 다 인제 끝난 거예요. ATM 활용. 서버가 ATM, 그래서 아파치 웹서버, PH 프로그래밍, MySQL 데이터베이스 요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인터넷 공간에는 모두가 유니크한 IP를 아이디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용 IP가 있고 사설 IP가 있어요. 사설 IP는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192.168 1. 뭐 뭐시기라고 하는 것이 사설 IP고, 공용 IP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셀폰에 와이파이를 끄고 그리고 그 셀폰의 설정에 들어가서 인터넷 그거를 보면 IP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와이파이를 사용을 하면 집에 있는 인터넷에 그 사설 IP가 지정이 되는 거고, 와이파이를 끄면 그 인터넷에 그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 저희는 AT&T를 사용하는데 AT&T에서 받는 그런 그 IP를 받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가끔 보면 "인터넷 속도가 되게 느려졌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주로 어떤 케이스냐면, 저희 집안에서 라우터 하나가 254 개의 IP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254 개의 장치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터넷을 하려면 저희가 가입한 그 기지국에 IP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초고속 인터넷이 나왔을 때는 등록을 하면 저한테 고정 IP를 줬었어요, 고정 IP를. 그래서 나는 그걸 가지고서 고정 IP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웹서버를 내가 돌릴 수가 있었어요, 고정 IP가 있어서. 그런데 이 인터넷 제공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자기네들의 가입한 그 가정이 500 가정이면 500 개의 IP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10,000 명이면 10,000 개의 IP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IP 하나당 가격이 있거든요. 그 IP를 자기네들도 사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한 사람이 50,000 명이라고 해도 그럼 50,000 개의 IP를 다 가지고 있으려면 부담이 되니까 IP를 한 20,000개 정도만 사요. 왜? 이 50,000 명이 한꺼번에 인터넷에 접속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20,000 개만 사 가지고 DHCP로 돌리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접속을 하면 IP를 하나를 딱 던져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터넷을 끊잖아요. 그럼 그걸 회수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접속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던져 줘요. 그러니까 DHCP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 기지국에서는 50,000 명이라고 해도 그거를 20,000 개만 가지고서 동시 접속자 수가 20,000 명만 되면 상관없으니까. 50,000 명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20,000 개만 가지고서 이렇게 돌려서 계속 쓰는데, 문제는 20,000 명밖에 없는데 25,000 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5,000 명은 대기 상태로 그렇게 있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인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던지고 받고 그 수준이 아니라 잘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잠깐 줬다가 잠깐 또 뺏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잠깐 주고 잠깐 또 뺏고, 이거를 계속해서 빠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고정 IP로 있으면 나는 항상 이 통로를 가지고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길이 계속해서 바뀌고 IP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그것이 일반적으로 인터넷 속도가, 뭐 컴퓨터 상황도 있지만 네트워크에서 봤을 때 인터넷 접속하는 사람들의 그 시간이 있잖아요, 러시 아워. 그 시간대에 속도가 많이 느려지는 이유가 그렇게 계속 주고받고 던지고 받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것 때문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집에서 웹서버를 돌리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도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봐야 돼요. 필요한 게 아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도메인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웹 호스팅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도메인은 14불에서 20불 정도 선에서 해요. 호스팅이나 도메인은 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요. 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제 도메인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URL이라고 있어요, URL. 일반적으로 URL은 이렇게 길어요. 이게 풀 URL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한번 나눠서 보면 요 앞에 있는 여기 443 까지는 어떤 컴퓨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래시서부터 있는 거는 어느 폴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의 파일, page.html이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게시판이다. 그럼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 검색하는 것이 이 파라미터, 이 물음표라고 하는 것을 치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네임이 뭐다라고 하는 걸 검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나온 거에서 어떤 특정 블록 그 부분을 이 섹션 그거를 이 샵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이 example.com 들어간 다음에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간 것들이 요 설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페이지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인제 교회 홈페이지에서 교회 소개 그리고 마지막에 뭐 헌금 안내 뭐 이런 거를 이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 놨는데 이 헌금 안내를 내가 홈페이지에서 바로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홈 이 자리로 바로 가고 싶다. 그 페이지의 그 어떤 자리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샵 섹션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요거는 인제 저희가 나중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 직접 다 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땡땡 443 이라고 하는 것은 포트예요. 여러분 방화벽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터넷이 저희가 선으로는 이 선 하나로 들어오는데 그 선에 포트가 수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포트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관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로만 지나다니도록 해서 거기만 뭐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필터링을 하는 거. 그게 방화벽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막아 놓고 여기만 열어 놓고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만 이렇게 개별 관리를 하는 거. 그중에서 인제 저희가 HTTP라고 하는 일반적인 웹사이트 그거는 그 포트가 443 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인제 이 포트가 아닌 다른 포트로 만약에 내가 서비스를 한다. 보통 80 이나 8088 예 8080을 많이 쓰는데 그런 거를 할 때는 여기다가 땡땡하고 80 또는 땡땡 8080 이런 식으로 넣어 줘야 돼요. 그 포트가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거기에 사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 앞에 www 이 많이들 쓰시는데 이게 인제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서브 도메인이에요. 내 실제 도메인은 example.com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서브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example이라고 하는 큰 집 안에 www라고 하는 방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으로 인도해 달라. 저 예를 들어서 교회 웹사이트라고 한다면 church.com이라고 하는 그런 이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school. 그 church.com 그러면 church.com에 school이라고 하는 작은 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을 지정을 해서 원래는 여기 슬래시하고 뭐 school 뭐 이런 식으로 쓰지만 그거보다는 이걸 앞에다 집어넣고 쓰는 것이 좀 더 예뻐 보이니까 서브 도메인을 쓰게 되거든요. 요것도 지정을 해 줘야 돼요, 사용을 하려면.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주소가 아무리 길게 돼 있어도 그거를 추리고 보면 요렇게 돼 있다. 앞에 도메인 부분, 그다음에 여기 포트, 그리고 패스 경로, 그리고 거기 어떤 그 검색하는 그런 쿼리, 그리고 어떤 그중에 그 프래그먼트 그러니까 그 앵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저희가 도메인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도메인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서브 도메인은 뭐 필요 없다라고 치고 example.com이라고 하는데 도메인은 뒤에서부터가 큰 거예요, 큰 덩어리. 그래서 얘는 .com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걸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TLD 탑 레벨 도메인. 이거는 인제 그 웹사이트의 성격을 주로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com 상업용 컴퍼니의 약자고요. 그리고 organization 그 비영리 단체나 어떤 그런 기관 같은 것들은 org를 많이 쓰고요. 넷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네트워크 어떤 이 그냥 교제하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수익성보다는 그냥 친교라든가 어떤 커뮤니티 이런 것에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리고 에듀라고 하는 교육기관, GOV 정부기관, 밀 군사기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살 수가 없고요. 또 국가 최고 상위 그 도메인이 있어요. TLD라고 그러는데 KR 보통 인제 한국의 무슨 회사는 뭐뭐.co.kr 그러잖아요. 거기서 co는 이 상업용 웹사이트 요것의 그 형태고 가장 최상위는 한국이라고 하는 KR이 가장 최상위 도메인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US, 일본은 JP. 요런 거 말고도 국가마다 국가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geomission.org는 여기에 있는 이 비영리 단체 요것의 개념으로 org를 사용을 하고요. geomission의 또 다른 도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Jesus is with us예요. 그래서 US는 국가 도메인인데 Jesus is with us.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한테 처음에 이제 도메인을 그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가 도메인이나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몇 년 전에 새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전통적인 그런 도메인이고, 이 전통적인 도메인의 숫자가 이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도메인들이 필요해서 새로운 도메인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앱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클라우드, 클럽, 디자인, IO. 요즘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는 IO라고 하는 거, SO 뭐 이런 것들 많이 써요. TV, 방송을 하는 그런 데 같은 경우. 교회에서도 이런 TV라고 하는 그 도메인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관련이 없어도 내가 사서 초이스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있는 건? 예, 여기 에듀나 아까 위에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 그 몇 가지 빼놓고는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조건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US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한테만 이게 판매가 될 거예요. NJ라고 하는 거는 뉴저지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여기서 이제 골라서 쓰는데 그 도메인을 구입하는 그런 업체에 들어가서 내가 계속 검색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도메인을 구입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마다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더 어느 데서 사면 더 싸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것은 이제 뒤에 부분이고, 뒤에 부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 도메인을 하는데 컴을 쓴다. 닷컴. 그러면 이건 좀 되게 안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상업용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 비즈니스를 하려고. 근데 상업용으로 하는데 org를 쓴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상업용인데 넷을 쓴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상업용으로 쓸 때는 닷컴이나 아니면은 닷비즈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그런 걸로 하시면 조금 더 공신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특성을 타는 거, 뭐 이런 로우 같은 거 개인이 쓸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이 로우라고 하는 것을 사려고 보면 가격이 좀 되게 비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주로 로펌이나 이 돈이 주로 있는 분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이 있어서 가격을 좀 높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처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교회를 하실 분은 예를 들어서 세문안 점 처치 뭐 이렇게 하면 되게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가격이 좀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사이트는 그 도메인 사이트는 이런 것들을 안 파는 데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그런 걸 파는 데가 있고, 그리고 더 싸게 파는 데가 있고, 비싸게 파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서치를 하셔가지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메인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TLD를 잘 선택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대로 짧은 게 좋아요. 가능한 대로 짧은 게 좋은데 지금은 두 글자 도메인은 구입할 수 없고요. 주 도메인에서는. 그리고 짧은 게 좋은데 어떤 경우는 좀 길더라도 리즈너블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샘플로 이렇게 하나 해봤어요. 포트리 애플 카 딜러 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길어요. 길지만 이거를 FORTLE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포트리 애플카 딜러 닷컴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할 때는 좀 길어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짧은 것이 좋다. 왜냐면 외우기 쉬워야 되니까. 그다음에 관련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즈니스랑 그런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과 좀 잘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주요 키워드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또 발음하기 쉬워야 되는 거. 사람들이 어차피 읽히고 또 불려지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확장 가능성, 뭐 그리고 유사 도메인, 그리고 상표권주의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부적절한 의미. 다른 외국어에서 부적절한 의미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이름을 지을 때 수라든가 아니면 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게 좀 불편하다고 그래요. 나는 그냥 수인데 미국에서 수를 발음하면 이게 고소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길을
GIL로 쓴다면 몰라도 KIL로 쓰면은 이 킬이랑 또 비슷하니까 그렇게 이름이 좀 애매한 거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하이픈 그다음 또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약어들이 있어요, 약어. 예를 들어서 러브 포 유라고 하는 그 예를 저는 되게 많이 드는데 러브 포 유를 짧게 한다고 해 가지고 LUV 숫자 4 그다음에 그 알파벳 U 이렇게 하면 그 5 글자잖아요. 5 글자니까 되게 짧아져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내 도메인이 loveforyou.com이야." 알려주면 사람들이 제대로 찾아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다 LOVEFORYOU 그렇게 이해를 하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loveforyou인데 거기서 love는 LUV야. 그다음에 fo는 그냥 숫자 4야. 그다음에 you는 YOU가 아니라 그냥 you야.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면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그다음엔 쉬울지 몰라도 그 과정이 되게 어렵고 한 번 더 설명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명함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주어서 요거 이렇게 하면은 몰라도 내가 말로 설명할 땐 힘들기 때문에 특히나 하이픈 같은 경우 되게 안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리즈너블하고 친근하고 가능한 대로 짧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메인은 일단 중요한 것은 도메인은 신뢰할 만한 데에서 사셔야 돼요. 싸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사시면 안 되고 신뢰할 만한 곳에서 산다. 이게 절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도메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DNS만 바꿔주면 호스팅은 아무 데나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거든요. A라고 하는 회사에서 내가 호스팅을 하면서 DNS를 그쪽으로 설정을 해 놨다가 내가 B로 장소를 옮기면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도메인 업체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그 도메인을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도메인은 브랜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고데디, 네임칩, 그리고 구글 도메인. 구글 도메인은 인제 지금은 스퀘어스페이스로 이렇게 인수가 됐고요. 그리고 IONOS라고 하는 데가 싸게 도메인을 구매하면서도 좀 괜찮은 그런 사이트고요. 그리고 도메인닷컴. 도메인닷컴도 괜찮은 데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가능한 대로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 단위로 하니까 만약에 1 년이 되면 인제 거기다 카드를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리뉴얼이 되고요. 뭐 처음에 프로모션이 혹시 있으면 좀 많이 해 놓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격 비교하셔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호스팅을 하게 되면 DNS 네임 서버 그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메인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은 일단 여러 군데 비교를 해 보시는 것 밖에 없어요. 거기서 인제 처음에 프로모션이라고 싸게 나오는 것들도 여기에 보면 도메인 구입 시 회사에서 추천하는 옵션들이 있는데 그런 옵션들을 막 붙이다 보면 가격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굳이 막 이것저것 다 붙여서 구매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해서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요즘은 인제 중요한 게 SSL 인증서 HTTPS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인제 중요한 게 인제 웹 호스팅이에요. 웹 호스팅은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있고 웹 호스팅이 있어요. 요 웹 호스팅을 렌트하는 거죠. 그리고 서버를 렌트하는 게 있고 그냥 공간만 렌트하는 게 있고요. 그게 인제 공유 호스팅과 전용 호스팅이에요. 아무래도 전용 호스팅이 더 비쌀 거고 서버 호스팅은 훨씬 더 비싸겠죠. 그리고 뭐 대역폭과 저장 공간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 수준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고요. 보안 백업 정책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옵션들을 보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저희가 이 호스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호스팅을 하면 한 달에 한 10불 정도의 호스팅비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프로모션으로 싸게 반값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호스팅을 구매를 할 때 이런 데서 구매를 하려면 이런 옵션이 있어요. 처음에 구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50% 디스카운트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한 오랜 동안 구매하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원 가격으로 올라가니까 만약에 그럴 때는 길게 호스팅을 하는 것이 좋고 그러지 않고 내가 내 웹사이트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1년 그냥 짧게 해 보고 그다음에 결정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인제 제 생각에는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1년 가지고는 승부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 어쨌든 초기에 투자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일단 좋아요. 플랜은 가면서 바꿀 수 있어요. 다른 서비스들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뭐 빵빵하게 한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해 놨다가 나중에 그것을 흐지부지 사라지는 경우들, 우리 짐 끊듯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쨌든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내가 연습 삼아서 한번 만들어 본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진짜 서비스가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많다고 하면 좀 안정적인 서버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실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럼 안정적인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어떤 나의 뭐를 알리는 그런 또 연습 삼아서 하는 거라고 하면 초기 비용을 가능한 대로 줄이는 방법을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 놨어요. 뭐 요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 호스팅어가 지금 제일 싸요. 여기에 있는 10 개의 호스팅 업체는 나름대로 중상위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호스팅어가 이 가격이 진짜 맞다면 3 년을 하더라도 100불 언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한번 투자해 볼 만하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 드리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스팅은 바꿀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싼 거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아요. 어쨌든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내가 테스트를 어느 정도 해 보고 나서 자신감이 붙었을 때 좀 제대로 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만든 홈페이지를 그대로 백업을 해서 다른 데다 그대로 갖다 옮길 수 있어요. 그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어디든지 옮겨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연습해 보시고 준비하셨다가,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료로 하실 수 있는 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들을 우리가 런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테스트 삼아서 하는 거지 제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인제 홈페이지를 어떻게 제작을 하느냐. 옛날에는 직접 코딩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지금도 아마 예술적인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코딩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어떤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노코드 템플릿을 사용하는 거, 윅스닷컴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 템플릿들이 있고 거기다 인제 글자만 바꿔 가지고 그림만 바꿔서 이렇게 한다. 되게 만들기 쉽다. 근데 저는 별로 강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하는 방식대로 하려면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워드프레스를 가지고서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융통성이 있게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CMS,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글, 그림, 파일, 게시판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다 코딩으로 따로따로 했어요, 관리를. 그런데 그거를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CMS 시스템이 다 알아서 관리해 준다. 그림 파일들도 올려 놓으면 다 한 곳에 모여져 있고, 그래 그거 갖다 쓰면 되고, 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한 곳에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최근 게시물 뽑는 것도 쉽고 뭐 이렇게 다 돼 있다. 그런 것들을 다 얘가 관리해 주는데, 얘도 코딩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얘도 노코드예요. 우리 워드프레스 정도만 다룰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단지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서 저희가 시도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홈페이지 강좌라고 해서 5주 이렇게 해 놨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1-2 시간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좀 해 보시면 다 하실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넥스트 스텝은 여러분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짜내고 다른 것들을 많이 보고 그렇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제 앞으로 해 드릴 거는, 지금 방금 전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 홈페이지라고 하는 걸 전체적인 개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제 워드프레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워드프레스를 좀 더 파워풀하게 사용하려면 어떤 플러그인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플러그인들을 넣어서 사용을 하면 더 좋은지, 그리고 또 외부의 다른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손쉽게 서비스들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인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게시판이 안 들어 있는, 게시판이 없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한다면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구글 사이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구글 사이트 도구.
여러분 지메일을 가지고 있으시면 구글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점점점 9개 있잖아요, 메뉴. 여기서 보시면 쭉 아래로 내리시면 여러분 그 엄청난 서비스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안 쓰세요. 대단한 서비스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그중에서 구글 드라이브 있죠?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서 신규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에서 내려가 보시면 사이트 도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요런 거를 하나 넣고 싶다. 여기다가는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 이걸 하나 넣고 싶다. 이거는 뭐냐면 편한 IT 2강, 미디, 마무리 뭐 이런 거다. 여기다 내용 간단하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4개 이렇게 나눠진 거 뭐 그림 넣고 글자 집어넣고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서가 있다. 그럼 문서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한테 공유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페이지들도 또 여러 개를 만들어서 메뉴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게시할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죠? 자, 요런 방법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단지 구글 사이트는 약점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게시판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페이지로 만든다면 이것도 가능한데 이게 한두 페이지면 몰라도 뭐 수십 페이지 늘어난다 그러면 관리할 수가 없어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제 개인 사이트입니다. 꿈골닷넷이라고 제 개인 웹사이트고요. 자, 이것은 노션이라고 하는 앱을 가지고서 만든 거예요. 노션 앱은 노트 앱인데 노트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노트예요. 이런 노트들을 얘는 가장 좋은 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사님들이나 어떤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과 뭔가 협업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제가 인제 그 에이스의 장규준 목사님한테 이걸 계속해서 밀고 있고 에이스 전에 홈페이지가 노션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상 요거를 하게 되면 도메인만 있으면 비용이 안 들어요. 이거는 진짜 리즈너블하게 평생 돈이 안 들어요. 노션 회사는 제가 봤을 때 안 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전 너무 좋은 템플릿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이렇게 좀 너무 단순하면 좀 신뢰감이 많이 안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에이스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옵션들이 또 있어요. 홈페이지는 엄밀하게 얘기를 해서 자료가 다 준비된 다음에 만들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도메인 구입하고 호스팅 구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상 그 도메인은 정말 좋은 도메인은 났을 때 바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놔뒀다가 다른 사람한테 많이 팔려버리면 아쉬운 거니까. 그래서 저도 도메인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도메인이 필요할 때는 구입하지만 뭐 1년에 뭐 20불이니까 뭐 밥 한 끼 안 먹어도 안 먹으면 1년 그 도메인 할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것을 사는 이유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콘텐츠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콘텐츠 중에 일단은 내가 만들 사이트의 소개, 거기에 뭐뭐뭐가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를 해서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 중 이렇게 넣어 놓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불신만 안겨줘요. 주일날 설교는 주보는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만 만들어 놓고 써도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교회 소개가 준비가 되면 거기다 교회 소개 메뉴 달아 가지고 거기서 만들면 돼요. 그게 차라리 더 신뢰감이 있지 메뉴는 돼 있는데 준비 중, 준비 중, 준비 중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되게 신뢰감을 잃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을 하는 것은 이번 5주 안에 저희가 뭔가를 해 보자고요. 그래서 5주가 딱 끝날 때는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볼 만한 웹사이트네.' 라고 하는 그런 거를 줄 수 있도록 하자고요. 그러려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5주 안에 홈페이지를 끝내리라.' 작정하고 이렇게 결단을 하면 5주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인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도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요즘 인공지능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한 가지만 인제 보여드리면 자, 챗GPT입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해.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5가지 제안해 줘. 교회 비전 뭐 이런 거죠. 지난번 강좌 때도 노션 강좌할 때도 요것에 대해서 한번 인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5가지를 문서로 이렇게 만들어 줘요.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것을 좀 고쳐서 사용하면 돼요.
내용을 만들려고 할 때 그 모든 내용을 내가 다 머리에서 짜내서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기관의 어떤 비전이 어떤 타겟이 있다라고 하면 그 타겟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더 포커싱해서 이렇게 넣어 주고 이거를 이런 형식으로 글을 써 줘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그런 형식으로 글을 써 주잖아요. 그러면 전혀 없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는 요거를 가지고서 여기서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요거를 좀 바꿔 가지고 요 내용을 요렇게 수정해서 다시 만들어 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얘랑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그 글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퀄리티 있는 글을 만들 수 있죠. 내 생각에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된 그런 것들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고 간결하고 좋게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그것을 살을 붙여 가지고 그런 콘텐츠로 해서 페이지를 만들기가 쉬우니까. 준비 중보다는 이거 100배 낫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해서 지금 마치려고 하는데요. 좋은 밤 되시고 또 좋은 낮 되시고 좋은 감사합니다. 시간들 되십시오.